최근에 키커에서 김민재가 이정료의 충분한 값어치를 못하고 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지난 주중에 있었던 포칼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3부 리그인 자르브리킨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잖아요. 이 경기에 대한 논평이었어요. 이 논평을 보면 새로 영입한 이적생들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여기서 케인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하고, 그리고 게레이로는 계속 부상 중이다, 그리고 라이머는 바이에른 뮌헨처럼 큰 클럽에서 주전 선수로 뛸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평가를 하면서 김민재에게는 지금까지 본인이 5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거의 증명하지 못했다 라는 평가를 했어요. 이 기사가 기본적으로는 기자 한 명의 주관적인 그런 코멘트이기 때문에 키커지 전체가 혹은 독일 축구계 전체가 김민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이 프랭크 링켓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기자가 지난번에 썼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를 썼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맨유에게 4대3 승리를 거뒀지만 3골을 먹혔기 때문에 수비가 지금 약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최고 수준의 문제가 있다 라는 기사를 썼던 사람도 이 프랑크 링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가 바이에른 뮌헨 수비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기자가 쓴 기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키커지 평점을 봐도 김민재 선수는 그래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경기가 끝나고 보통 키커지 평점을 볼 때 독일식 평점은 일반적인 평점들과는 좀 다르죠. 5점에서 1점까지, 그리고 5점이 가장 좋지 않은 평점이고 1점이 가장 좋은 평점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좋은 평점인데, 김민재 선수가 평점을 매번 3점 정도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한 3, 4시즌 동안 리그 10경기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김민재 선수가 매번 평점 3점 정도,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으니까 너무 평가가 짜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키커지가 수비수에게 평점을 매길 때 매우 엄격하게 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김민재 선수가 키커지에 따르면 3.06점의 평균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비수 중에서는 14번째로 높은 평점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 평점을 보면 지난 시즌 평균 평점이 가장 높았던 선수가 더리우트, 평균 평점 2.88점이고요. 현재 김민재 선수의 평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수비수 중에서 리그 6위에 해당하는 평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현재 평점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제 득점을 하거나 이런 경기가 나와서 평점이 조금만 더 높아지면 이제 1, 2위 경쟁을 할 만큼의 평점을 기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지금 리그 상위권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수비수들보다 바이에른 뮌헨에 있는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전체 시즌을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좋은 평점을 안정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즌 막판으로 가면 김민재 선수가 아마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키커지의 아까 봤던 그 기사의 코멘트와는 달리 키커지 전체적으로도 김민재 선수가 꽤나 좋은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애초에 독일이라던가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 현지 팬들의 반응 자체도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김민재 선수가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패스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패스 횟수와 가장 많은 패스 성공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김민재예요. 그리고 이렇게 패스 횟수가 많다는 것은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이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패스 횟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투엘 감독이 기본적으로 김민재의 빌드업 능력을 높이 사기 때문에 김민재를 위주로 패스를 전개하니까 김민재 선수의 패스 횟수가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매우 중요한 선수로 생각한다는 게 이번 도르트문트전이 끝나고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오늘 우리의 전략은 깊은 빌드업,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도르트문트를 끌어들인 다음에 우리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빠르게 도르트문트의 뒷공간을 공략하려고 했습니다. 그 예시로 노이어와 김민재, 우파메카노 이 3명의 선수가 골대 바로 앞에서 매우 낮은 위치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하면서 골킥을 시작합니다 라고 설명을 투엘 감독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노이어, 김민재, 우파메카노 이 3명의 선수가
골킥을 시작할 때 골대 바로 앞에서 패스를 주고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앞으로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도르트문트의 선수들이 한 칸씩 올라오자마자 곧바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마즈라이가 볼을 잡을 때도 도르트문트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요,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했던 투엘 감독이 상대 선수들을 우리 진영으로 끌어들인다 라고 했던 전략이고요. 여기서 앞쪽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무시알라가 1대1 상황에서 탈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무시알라가 패스를 받은 다음에 1대1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코망이 한 칸 내려오면서 무시알라가 코망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여기서 코망이 볼을 받는 순간 코망이 1대1 상황에서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전방 압박을 위해서 라인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고, 그리고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도르트문트의 선수들이 대인 마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코망이 1대1 상황에서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탈압박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돌파가 되자마자 바로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도르트문트의 선수들이 올라가 있을 때 빠르게 바이에른 뮌헨이 전방으로 치고 올라오면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숫자는 5명, 도르트문트의 수비 숫자는 3명, 매우 위협적인 역습 찬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술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수비 라인, 특히나 아까 기록으로 봤던 것처럼 패스 횟수가 가장 많은 김민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상대를 전방으로 끌어당기고 이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준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 패스를 받는 선수가 압박을 받으면서 패스를 받고 여기서 탈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투엘 감독이 탈압박을 할 때 탈압박의 패턴을 선수 개개인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 라인을 내리지만 미드필더 라인은 많이 내려오지 않고요. 약간 위쪽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탈압박이 좋은 선수들이 한 명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알라, 자네 뭐 이런 선수들이 내려올 때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볼을 받으러 내려가면 상대팀 입장에서도 압박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비 라인에서는 압박을 받고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일단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반복이 됐으니까 이거는 투엘 감독이 의도를 해서 앞쪽에 있는 무시알라, 해리케인, 뭐 자네, 코망 이런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1대1 압박 상황에서 압박을 한 번만 풀어내면 여기서 우리가 상대가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이 압박을 풀어내자마자 곧바로 위협적인 역습 찬스를 맞이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시알라, 자네, 뭐 케인, 코만, 키미, 고레츠카 이렇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의 개인 돌파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자네라던가 무시알라라던가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알폰스 데이비스 요 3명의 선수가 최근에 턴오버가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패스를 보내줬을 때 이 선수들이 기본적인 개인 능력은 좋은 선수들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1대1 상황에서 압박을 본인이 볼을 소유하고 돌파를 하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돌파가 되면 좋지만 안 되는 날에는 볼을 빼앗기면서 치명적인 역습 위기를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이 맞이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미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몇 가지 이 바이에른 뮌헨 전체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알폰소 데이비스나 자네,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이 너무 과도하게 개인기를 부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최근에 알폰소 데이비스의 평가가 되게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김민재가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패스를 했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본인이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측면 공격수 혹은 공격 지역에서 돌파를 하는 것처럼 플레이할 때가 많아요. 이 장면에서 볼을 걷어내거나 아니면 김민재에게 리턴 패스를 보내주고 김민재가 볼을 걷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면 되는데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압박을 받을 때 상대의 가랑이 사이로
볼을 넣고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랑이 사이로 볼을 넣는 게 안 돼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을 빼앗기면 김민재가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패스를 줬기 때문에 김민재의 마지막 패스가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가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볼을 빼앗겼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비 라인에서 패스가 나갈 때 앞쪽에서 볼을 받는 선수들이 너무 과도한 개인기를 펼치려고 하는 것을 줄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투엘 감독도 선수 개개인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탈압박, 이런 것도 좋지만 팀 전체적으로 탈압박 패턴을 만들어서 자네나 무시알라, 알폰소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무리한 돌파를 하지 않게끔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탈압박 패턴을 더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비할 때도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 내에서 매우 힘든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애초에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수비 라인 앞쪽에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고레츠카가 나오면 그래도 고레츠카가 수비 라인 앞에서 많이 움직여주면서 싸워주니까 나름 괜찮은데, 고레츠카가 없는 날에는 특히나 키미와 라이머, 이 두 명의 선수가 미드필더로 배치될 때 수비 라인 앞을 거의 보호를 못 해줘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라인도 높고 매우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치다가 역습을 당할 때 수비 라인 앞에 보호가 안 되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뒷공간도 넓은데 수비 라인 앞 공간까지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커버하지 못하면 이 수비 라인 앞에서 상대팀 선수가 편안하게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동료 공격수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패스가 편안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수비 라인 앞에서 방해하는 미드필더가 한 명 필요하거든요. 앞에서 방해를 해줘야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수비수 입장에서도 앞에서 싸워주니까 앞 공간을 신경 쓰지 않고 뒤로 뛰어들어가면서 뒷공간을 빠르게 커버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수비 라인 앞이 보호가 안 되니까 우파메카노도 마찬가지고 김민재도 마찬가지고 이 수비 라인 앞도 신경을 쓰면서 수비 라인 뒷공간도 신경을 써야 되는 매우 어려운 역할을 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키미와 라이머, 이 두 명의 선수가 수비 라인 앞을 제대로 보호를 못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간격이 일단 너무나 넓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상대팀이 이 수비 라인 사이로 패스를 보내주고 이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이 공간으로 과감하게 올라와서 패스를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김민재가 수비 뒷공간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정말 넓은 공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중앙 수비수들이거든요. 이번 시즌 10라운드까지 바이에른 뮌헨이 7개의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 시즌에는 8실점, 그 전 시즌은 10실점, 16실점, 16실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5시즌 기준으로 실점이 10라운드까지 가장 적은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 우파메카노 더리우트가 연쇄적으로 부상을 당하고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으니까 수비적인 커버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적인 팀이니까 수비 라인 높아서 수비 뒷공간이 열리고, 이렇게 악조건 상황에서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지난 주 중에 포칼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했고 그때 실점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의 실수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체력적으로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충분히 김민재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건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의 김민재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김민재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였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나폴리는 팀 전체적으로 압박이 잘 됐던 팀이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더욱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전방 압박에 대한 체계도 약간 부족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위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니까 시즌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경기력은 좋아질 거고,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김민재 선수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도 더 눈에 띌 것이기 때문에 김민재가 현재 이정료의 값어치를 못하고 있다라는 기자 한 개인의 의견에 그렇게 신경 쓸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김민재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